숨을 들이쉴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반지하 작업실.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은 언제나 비스듬했고 벽은 오래전부터 습기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오늘도 팔레트를 들었다. 물감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붓을 천천히 움직였다. 78년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은 여전히 25 같았다. 캔버스 위로 푸른색이 번졌다. 파리 센 강가의 아침 하늘. 1979년 봄 스승님과 함께 그렸던 그 풍경이었다. 기억 속 공기까지 되살아났다. 차가운 강바람, 갓 구운 바게트 냄새, 멀리서 들리던 아코디언 선율. 그림은 팔려고 그리는 게 아니야.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리는 거지.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리듬이었다. 성급하고 어딘지 짜증 섞인 큰아들 준혁이었다. 문이 열렸다. 양복 매무새는 말끔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또 그림 그리냐고 물었다. 말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준혁이 작업실을 둘러봤다. 쌓인 캔버스들, 굴러다니는 물감 튜브들, 낡은 이젤. 그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액자에 잠깐 머물렀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흑백 사진. 1982년 파리 스승님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연세가 어느 정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했다. 며느리 지영이와 얘기했는데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 했다. 거기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다. 편하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는 뜻이었다.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 서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싫다고 했었다. 작업실 정리하면 전세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이 나이에 그림 팔아서 돈 될 것 같으냐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벽 한쪽 다른 캔버스들과 떨어져 홀로 걸린 그림 하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도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120호 크기. 황금빛 밀박과 석양. 스승 앙리 베르나르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1982년 9월 파리 몽파르나스 작은 아틀리에. 병상에 누운 스승님이 떨리는 손으로 내게 건넨 그림이었다. 이건 자네만이 간직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다. 팔지 말고 간직하라고 하셨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때까지. 요양원 가냐 마냐고 준혁이 다그쳤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붓을 다시 들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중얼거림이었다. 준혁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팔을 잡아 끌었다. 말이 안 통한다며 그냥 가자고 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걸음엔 짜증이 가득했다. 문이 닫혔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세상이 알면 난리가 날 비밀. 하지만 이제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구나. 팔레트를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누렇게 변한 종이. 프랑스어로 쓰인 스승님의 필체. 손이 떨렸다. 편지를 꺼내 펼쳤다. 잉크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생생했다.
이 그림은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시간이 증명하는 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스승님, 이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형광등 하나 없는 방.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니 40년 전 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1979년 봄. 25에 나는 배낭 하나 메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진 건 학비로 모은 돈 200만 원과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뿐이었다. 몽파르나스 골목 끝, 낡은 건물 3층. 앙리 베르나르의 아틀리에는 거기 있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백발의 노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70대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엔 여전히 물감이 묻어 있었다. 돈이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했다. 노인이 웃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의 미소였다. 좋다고 했다. 대신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작업실 청소를 하라고 했다. 그림 배우는 건 그 다음이라고 했다. 그렇게 3년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6시, 청소, 물감 정리, 캔버스 준비. 스승님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저녁 스승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림은 팔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고 했다. 돈 벌려면 다른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럼 왜 그리냐고 물었다.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린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1982년 여름. 스승님이 쓰러졌다. 폐암 말기였다. 병원은 6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승님은 아틀리에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죽긴 싫다고 했다. 그림 냄새 맡으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9월 어느 날 스승님이 나를 불렀다. 침대 옆엔 캔버스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황금빛 밀박과 석양, 붓질 하나하나에 생명이 담겨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가리켰다. 이 그림은 자네한테 준다고 했다. 팔지 말라고 했다. 간직하라고 했다.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때까지 약속하라고 했다. 약속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스승님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엔 수백 명이 왔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 루브르 관장, 세계적인 컬렉터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지만 나는 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몰랐다. 동양에서 온 청소부였으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림은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왔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 보이지 않았다. 결혼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생계를 위해 간판 그리는 일을 했다. 하지만 밤마다 작업실에 들어와 캔버스 앞에 섰다. 팔지 말라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아이들은 자랐다. 나를 돈 못 버는 아버지라고 불렀다. 명절 때마다 언제까지 그림만 그릴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내려갔다.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섰다. 먼지를 천천히 닦아냈다. 황금빛이 다시 살아났다. 스승님, 이제 세상에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파리 시절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색이 바랬지만 한 이름만은 선명했다. 한민수. 함께 파리에서 공부했던 친구. 지금은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민수야, 나 민재야 라고 말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정말 형이냐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민수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사흘 후 민수가 작업실로 찾아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준혁과는 달리 조심스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문 앞에 섰다. 65세.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양복 대신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민수가 천천히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계속 작업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형님 실력이면 얼마든지 전시도 하고 화랑에서도 모셨을 텐데 라고 했다. 그럴 필요 없었다고 대답했다. 민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캔버스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센 강, 몽마르트르 언덕, 에펠탑. 모두 파리 풍경이었다. 여전히 파리를 그리는구나 라고 했다. 거기가 내 청춘이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민수의 시선이 한쪽 벽에 멈췄다. 다른 그림들과 떨어져 홀로 걸린 캔버스. 먼지가 닦인 흔적이 선명했다. 설마 저게 라며 민수가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림 앞에 섰을 때 그의 몸이 굳었다. 120호 캔버스. 황금빛 밀밭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다. 붓질은 거칠었지만 생명력이 넘쳤다. 빛과 어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오른쪽 아래 구석, 작은 서명이 보였다. 헨리 버나드, 1982. 이게 진짜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다고 대답했다.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민수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만지는 것조차 두려운 듯했다. 앙리 베르나르 작품이 최근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했다. 150억이라고 했다. 그것도 중기 작품이라고 했다. 근데 이건 말년 작품이고 게다가 유작이라고 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최소 200억입니다.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200억. 평생 벌어본 적 없는 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내 가슴은 뛰지 않았다. 경매에 내겠냐고 물었다. 그래야겠다고 대답했다. 자기 화랑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제 경매사와 연결해서 제대로 된 절차 밟겠다고 했다.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림 전체, 서명 부분, 액자 뒷면. 증명 서류가 있냐고 물었다. 스승님이 직접 주셨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앙리 베르나르의 필체. 민수가 편지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완벽하다고 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감정 절차 거치고 홍보하고 3개월 정도면 경매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민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평생의 노고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준혁이와 준석이가 가만히 있을까?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은 아냐고 물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말씀하실 거냐고 물었다. 말 안 해도 알게 되겠지 라고 대답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정식 감정 절차 시작한다고 했다. 그때 화랑으로 오면 된다고 했다. 알았다고 대답했다. 민수가 작업실을 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그림 앞에 섰다. 황금빛 밀밭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다. 스승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림 속 석양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작업실에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팔레트를 들고 새 캔버스 앞에 섰다. 오늘 밤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주일이 지났다. 화랑 방문 예정일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7시. 평소 같으면 연락 한 번 없던 시간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시간 되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밝았다. 왜냐고 물었다.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하자고 했다. 자기가 예약해 놓겠다고 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다. 아버지 일이 바쁜 일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한데.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침 8시. 이른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준석이 서 있었다. 손엔 과일 바구니, 얼굴엔 환한 미소.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다.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톤이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준석이 작업실로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코를 막고 빨리 나가려던 녀석이 오늘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림 정말 많이 그리셨다며 감탄했다. 역시 예술가시라고 했다. 예술가. 평생 한 번도 내게 쓰지 않던 단어였다. 요즘 몸은 어떠냐고 물었다. 똑같다고 대답했다. 형한테 들었는데 내일 어디 가신다면서요? 라고 물었다. 귀가 번쩍 뜨였다. 준혁이한테 들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형이 전화로 얘기하더라고 했다. 아버지 중요한 일 있으시다고 했다. 벌써 준혁이가 알았구나. 준석이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올렸다. 혹시 도와드릴 일 없냐고 물었다. 자기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지 말라고 했다. 아들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다. 준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준혁의 전화가 또 왔다. 내일 화랑 간다면서요? 라고 물었다. 누가 그러냐고 물었다. 민수 형한테 들었다고 했다. 자기가 전화 한 번 드렸다고 했다. 민수에게까지 연락했구나. 혹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자기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혼자 가도 된다고 대답했다. 요즘 사기꾼들 많다고 했다. 자기가 같이 가서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니 문자가 와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자기 집에서 저녁 드시라고 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겠다고 했다. 평생 한 번도 해준 적 없던 갈비찜. 작은 며느리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요즘 건강 어떠냐고 물었다. 한의원에서 좋은 보약 지어드리겠다고 했다. 모두가 돌변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았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40년 동안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효자효부로 변신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돈. 소문은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다. 화랑 관계자 중 누군가가 흘렸을 것이다. 앙리 베르나르 유작 200억 추정가.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림 앞에 섰다.
황금빛 밀밭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 당신이 경고했던 게 이거였군요.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세상은 예술이 아니라 가격에 환호한다고 쓰여 있었다. 조심하라고 쓰여 있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화랑 방문 당일. 아침 9시 택시를 탔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건물 3층에 민수의 화랑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하얀 벽과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파리 시절 아틀리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민수가 달려왔다. 옆엔 양복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국제 경매사 감정팀이라고 했다. 파리에서 왔다고 했다. 악수를 나눴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작품 보여달라고 했다. 민수가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조명이 완벽하게 조절된 공간.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렸다. 감정팀이 다가왔다. 확대경을 꺼내 붓질을 살폈다. 서명을 확인했다. 액자 뒷면을 조사했다. 30분이 지났다. 진품이라고 했다. 프랑스어로 말했다. 앙리 베르나르의 마지막 작품이 맞다고 했다. 1982년 9월 추정이라고 했다. 보존 상태 양호하다고 했다. 경매 추정가를 말하려다 잠시 침묵했다. 2억 유로라고 했다. 민수가 숨을 죽였다. 2억 유로. 하나로 약 2,800억 원. 내 예상보다 훨씬 큰 숫자였다. 3개월 후 파리 소더비 경매에 올리겠다고 했다. 전 세계 컬렉터들이 주목할 거라고 했다. 감정팀이 서류를 건넸다. 위탁 계약서였다. 민수가 천천히 설명했다. 경매 수수료, 보험료, 운송비 등이 적혀 있었다. 펜을 들었다. 서명하려는 순간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다. 준혁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뒤따라 준석도 왔다. 둘 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다. 혼자 오면 어떡하냐고 했다. 자기들이 같이 와야 한다고 했다. 준혁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눈빛이 서류를 훑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감정팀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거 계약서냐며 준혁이 서류를 가져갔다.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했다. 이거 협상 가능한 거냐고 물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국제 표준이라고 했다. 그래도 한번 깎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 제시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준석도 거들었다. 변호사 자문 받아야 한다고 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것들이 뭐 하는 거지? 감정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족끼리 상의하시라고 했다.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수도 함께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 우리 셋만 남았다. 준혁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준석도 옆에 섰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준혁이 입을 열었다. 이 그림 엄청난 가치라고 했다. 2,800억이라고 했다. 근데 아버지 연세에 이런 큰 거래 혼자 하시면 위험하다고 했다. 위험하다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준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했다. 준혁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엄청나다고 했다. 미리 자식들 명의로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재산 일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위임. 그림뿐만 아니라 전세금, 은행 계좌,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준혁이 인감 도장을 꺼냈다. 내 인감이었다. 언제 가져간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경매 진행이나 세금 문제는 자기들이 다 처리하겠다고 했다. 준석이 펜을 내밀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둘을 번갈아 쳐다봤다. 준혁의 눈엔 조급함이 가득했다. 준석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나를 무시했던 눈빛들. 이제는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들. 안 돼.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왜냐고 물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합리적이냐고 되물었다. 너희들 배만 불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아버지, 라며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자식들 믿지 못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믿을 수가 있어야 믿는다고 대답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준석이 황급히 말렸다.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소리쳤다.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가거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다고 했다. 후회하실 거라고 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준석도 가방을 집어들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정말 이러실 거냐고 물었다. 자식들 다 버리실 거냐고 물었다. 버린 건 너희들이라고 했다. 40년 전에. 준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다. 문이 쾅 닫혔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아직 남아있던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기대, 혹시나 하는 희망.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괜찮으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서 있어 주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 위로 빛이 떨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작업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림 앞에 섰다. 황금빛 밀밭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준석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준혁의 문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했다. 며느리 지영의 문자. 시아버님 건강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위임하시라고 했다. 준석의 문자. 형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적 조치.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핸드폰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칠었다. 어젯밤과는 달랐다. 문을 열자 준혁과 준석이 서 있었다. 옆엔 며느리들도 함께였다. 네 명이 작업실로 밀고 들어왔다. 오늘은 제대로 얘기 좀 하자고 했다. 준혁의 목소리에 더 이상 존댓말이 없었다. 그 그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들 거 아니냐고 했다. 지영이 말했다. 노골적이었다. 그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다고 했다. 왜 고집 부리냐고 했다. 준석도 거들었다. 자기들도 빚이 있다고 했다. 급하다고 했다.
좀 도와주셔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넷을 차례로 쳐다봤다. 준혁의 눈엔 조급함, 지영의 눈엔 탐욕, 준석의 눈엔 절박함, 수진의 눈엔 개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본색들이었다. 말씀 좀 하시라며 준혁이 소리쳤다. 계속 이러실 거냐고 물었다. 자기들을 완전히 무시하실 거냐고 물었다. 무시냐고 물었다. 무시한 건 너희들이라고 했다.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고 물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고 했다. 수술비 500만 원 부탁했을 때라고 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그때 자기들도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사정이냐고 되물었다. 그 다음 주에 300만 원짜리 골프채 샀다고 했다. 준석에게도 말했다. 내가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왔다고 했다. 근데 그 주말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고 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40년이라고 말했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날 무시했다고 했다. 돈 못 버는 아버지, 쓸모없는 노인네, 그림이나 그리는 한심한 사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갑자기 2,8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하루아침에 효자효부가 됐다고 했다. 지영이 변명하려 했다. 그게 아니라고 하려는데 말을 막았다. 됐다고 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일어섰다.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이 그림은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정한다고 했다. 준혁이 소리쳤다. 법적으로 자기들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권리냐고 되물었다. 40년 동안 버려놓고 무슨 권리냐고 했다. 자기들은 아버지 자식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었다. 나가라고 했다. 준혁이 다가왔다. 내 팔을 잡았다.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 힘이 들어갔다. 팔이 아팠다. 놓으라고 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했다. 밀쳐냈다. 준혁이 비틀거렸다. 형 괜찮으냐며 준석이 달려왔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다. 두 아들이 나를 애워쌌다. 며느리들도 다가왔다. 도장 어디 있냐며 지영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 다시 만들면 된다며 빨리 인감 찾으라고 했다. 수진도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부여잡았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준혁이 그림을 잡아당겼다. 놓으라고 했다. 놓지 않았다. 이건 스승님이 주신 거라고 했다. 스승님은 이미 죽었다고 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혁이 그림을 잡아채려 했다. 나는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이 캔버스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버텼다. 놓으라고 소리쳤다. 안 된다고 버텼다. 그 순간 액자 한쪽이 벽에서 떨어졌다. 무거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모두가 멈췄다. 그림은 다행히 무사했다. 하지만 액자 모서리가 벽에 부딪히며 금이 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준석도 말을 잃었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자고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네 사람이 작업실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먼지를 털어냈다. 금간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준혁과 준석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민수가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경매일이 다가왔다. 파리 소더비 경매장. 민수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화상으로 참관하기로 했다. 경매 당일 저녁, 작업실에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경매장이 펼쳐졌다. 거대한 홀, 수백 개의 좌석, 세계 각국에서 모인 컬렉터들, 스크린에 내 그림이 떴다. 황금빛 밀박과 석양, 경매사가 소개를 시작했다. 앙리 베르나르의 유작이라고 했다. 40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했다. 직제자에게 직접 전해진 역사적 작품이라고 했다. 시작가 1억 유로라고 했다. 홀이 술렁였다. 첫 번째 호가 1억 2천만 유로, 두 번째 호가 1억 5천만 유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다. 1억 8천만, 2억, 2억 3천만.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숫자들이 올라갈 때마다 내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이게 스승님의 가치인가? 2억 5천만, 2억 8천만, 3억? 경매사가 손을 들었다.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홀이 조용해졌다. 3억 유로 낙찰이라고 선언했다. 망치가 내려쳤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화면 속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고요가 찾아왔다. 3억 유로. 하나로 약 4,200억 원.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림 앞에 섰다. 이제 곧 포장되어 새 주인에게 갈 것이었다. 스승님,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축하한다고 했다. 인생이 바뀔 거라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민수가 알아챘다. 괜찮으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꺼냈다. 40도 소주, 먼지가 쌓인 병, 잔에 따랐다. 단숨에 들이켰다. 목이 타들어갔다. 또 따랐다. 또 마셨다. 병이 비어갔다. 취기가 올라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림이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중얼거렸다. 스승님이라고. 제가 뭘 한 거냐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4,200억. 하지만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돈은 생겼지만 가족은 잃었다. 아니, 가족은 애초에 없었는지도 몰랐다. 소파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어둠 속에서 스승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계셨다. 민재, 잘했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92통, 대부분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언론사, 화랑, 컬렉터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준혁이었다. 문자 내용을 읽었다. 경매 소식 들었다고 했다. 축하한다고 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준석의 문자도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며느리들의 문자도 있었다. 읽지 않았다. 모두 삭제했다. 번호도 차단했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매 대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잠시 생각했다. 민수야 라고 말했다.
전액 기부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디에 기부할 거냐고 물었다. 무명예술가 지원재단이라고 했다.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돈 없어서 꿈 포기하는 젊은 화가들 있다고 했다.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정말이었다. 작업실 하나, 물감과 캔버스, 그것만 있으면 됐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4,200억 원 전액이 앙리 베르나르 무명예술가 지원재단으로 출연되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 화가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준혁과 준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민수가 답장을 대신 보냈다. 이미 모든 재산이 공익재단으로 출연되어 법적으로 청구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작업실은 여전히 반지하였다.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전히 빛은 비스듬히 들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새 캔버스 앞에 앉았다. 팔레트를 들었다. 물감을 짜냈다. 붓을 천천히 움직였다. 이번엔 파리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렸다. 비스듬한 햇살, 먼지 섞인 공기, 낡은 골목. 아름다웠다.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봤다. 완벽하지 않았다. 팔리지 않을 것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그림은 팔려고 그린 게 아니니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린 거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작업실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눈을 감았다. 귓가에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네, 스승님.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노트북을 켰다.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첫 번째 지원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다. 22살 김서연. 미대를 다니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한 학생. 재단 지원금으로 복학한다고 했다. 25살 이준호. 노숙자 쉼터에서 벽화를 그리던 청년. 재단 지원금으로 첫 개인전을 연다고 했다. 31살 박민지. 새 아이를 키우며 그림을 포기했던 엄마. 재단 지원금으로 다시 붓을 들었다고 했다. 한 명, 한 명 프로필을 읽어 내려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거였구나. 40년 동안 간직한 그림의 진짜 의미가. 스승님이 내게 주신 진짜 선물이 돈이 아니었다. 다음 세대에게 꿈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노트북을 덮었다. 다시 캔버스 앞에 섰다. 붓을 들었다. 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랐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새벽 3시 마지막 붓질을 마쳤다. 한 발 물러서서 그림을 바라봤다. 반지하 작업실, 비스듬한 햇살, 먼지 쌓인 팔레트, 그리고 캔버스 앞에 앉은 노인. 나 자신이었다. 78년을 살아온 무명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붓을 놓지 않은 사람. 그림 속 노인이 웃고 있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팔레트를 씻었다. 붓을 정리했다. 작업실을 둘러봤다. 4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이 공간.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형, 재단 첫 전시회 연다고 했다. 다음 달에.
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다고 했다. 뭔데? 라고 물었다. 형 작품도 한 점 전시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 그린 신작으로. 나는 캔버스를 바라봤다. 방금 완성한 그림. 반지하 작업실에 놓인. 좋아. 그거 가져가. 민수가 고맙다고 했다. 제목은 뭐로 하냐고 물었다. 잠시 생각했다. 무명 화가의 초상이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다. 차를 다 마셨다.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새 캔버스를 꺼냈다. 이젤에 세웠다. 팔레트를 다시 들었다. 오늘도 그릴 것이다. 내일도 그릴 것이다. 죽는 날까지 그릴 것이다. 팔리지 않아도 좋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다.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림을 그린다. 살아있기 때문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다. 붓끝에 물감을 묻혔다.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다. 푸른색이었다. 팔이 센 강의 하늘빛이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스승님, 보고 계시죠? 저는 오늘도 그립니다.